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한글에 대한 비밀 연구 자료가 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연구에 일본 정부가 가담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밝혀지자 결국 사람들은 분노했고 진실을 밝히라는 시위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저명한 교수는 용기를 내어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高木俊夫さんの墓前にお別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노 아카리입니다. NHK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부 PD로 일하고 있죠. 저는 항상 제 직업에 만족해왔습니다. 우월한 일본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역사와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요즘 이런 저를 너무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항상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중국과 일본 문화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특히 그들의 문자인 한글은 단순하고 조잡해 보였죠. 일본의 아름다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비하면 그들의 언어는 그림 그리다 만들어낸 낙서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언어를 배우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니 이게 바로 다 그 시끄러운 케이팝과 멜로만 주구장창 써대는 한국 드라마 때문이에요. 일본의 이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쓸데없는 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말이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을 보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인가 싶었는데 확실히 일본인이 맞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차라리 영어나 중국어면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쓰일 데가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글이요? 정말 시간 낭비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일본의 문화들을 모방하기만 하는 그런 나라를 숭배하다니. 이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 일을 막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본 디지털화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 들른 날이 말이죠. 저는 도쿄의 명문대학 기록보관소의 오래된 서가 사이를 걸으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특유의 정적 속에서 저는 집중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교수의 안내로 30년간 접근이 제한되었던 특별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대부분 컴퓨터 기술 발전과 일본어 디지털화에 관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료들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가장 구석진 서가 아래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공식 분류 번호가 없었고 희미한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접근 제한, 문화청 직접 관할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문화청이라니.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제 외할아버지께서도 문화청 고위 관료로 오랫동안 일하셨거든요. 일본 전통 문화를 지키시며 한국과 같은 열등한 문화권에 대해 항상 경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는 일본뿐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누런색으로 변한 서류 뭉치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문서를 살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서 상단에는 일본 정부 공식 도장과 함께 제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미즈노 게니치, 제 어머니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문서 본문은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니, 그 조잡하고 단순한 문자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왜 한글 문서에 서명을 했을까요? 불쾌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을 모방하며 질투해온 열등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문화는 깊이가 없었고 역사적 업적도 보잘것없었죠. 그런 나라의 문자를 외할아버지가 연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등한 문자를 외할아버지가 연구할 수 있지? 이시다 교수는 이 문서가 80년대 말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문자책의 효율성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큰 비밀이 이 상자 안에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서들을 복사해 가방에 넣었어요. 가슴속에는 불안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한글 문서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30년 동안이나 접근이 금지되었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와 그들의 문자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한글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에서 한글 번역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어요. 손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평소라면 한국어를 번역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이 문서는 무언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테니까요. 번역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하나둘씩 일본어로 변환되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자체계 효율성 비교 연구 최종 보고서. 이 문서는 1987년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연구였어요. 컴퓨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문자체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는지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까지 비교 연구했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연구 결과표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디지털 처리 속도, 저장 공간 효율성, 인공지능 학습 용이성 등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일본어를 포함한 다른 문자체계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보다 최소 3배 이상 효율적이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열등한 나라의 문자가 어떻게 우리 일본어보다 뛰어날 수 있죠? 이건 분명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메모였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할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국가적 자존심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 자료의 기밀 유지를 결정함. 모든 관련 자료는 폐기하고 연구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평생 비밀 유지를 요구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특히 한국은 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문서는 그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분노인지 혼란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문서 더미를 뒤적이다 보니 실제 테스트 보고서도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로 동일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한 시간을 비교한 차트였죠. 한글로 작성된 코드가 일본어로 작성된 것보다 처리 속도가 3.7배 빨랐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외할아버지의 개인적인 메모가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가 500년 전에 이미 현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은 경이롭다. 그러나 일본의 현 상황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적 자존심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우월성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진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겠죠. 일본 정부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도 30년 넘게 숨겨왔다니요. 그것도 국가적 자존심과 한국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문서들이 담고 있는 진실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요. 게다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집은 도쿄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일본식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머니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문서 복사본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께 도쿄대 기록보관소에서 외할아버지 관련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아마 무언가 예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견한 문서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 일본 정부의 은폐 결정,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역할까지. 설명을 마치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치셨죠. 외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서를 거칠게 잡아채셨어요. 이건 조작된 것이라고.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아버지는 일본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야. 아버지가 한국의 무언가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했을 리 없어.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런 문서를 들고 왔다는 사실에 실망하신 듯 했습니다. 이런 문서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 가문의 명예도 생각해야지. 가족의 명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미즈노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외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고 일본 문화 보존에 기여한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문서는 그 모든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어머니가 부정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컸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제가 믿어왔던 일본의 우월성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과 외할아버지가 그 은폐에 관여했다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마주해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할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셨을 일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죠. 그들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마지막 희망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던 다카하시 쇼타로 교수였습니다. 은퇴 후 교토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교토행 신칸센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평생 믿어온 일본의 우월성이 무너진다면 제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교토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려 산속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집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전통 일본 가옥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남성이 나왔습니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다카하시 교수는 제 방문 목적을 듣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경계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한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왔습니다. 게니치 미즈노의 손녀딸이라는 말에 다카하시 교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이 넘게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말했죠. 교수는 1987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컴퓨터 시대를 대비해 세계 각국의 문자책의 효율성을 비교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어가 가장 효율적일 거라 예상했지만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의 대응이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한국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일본의 자존심과 한국에 대한 경쟁심이 진실보다 우선시되었던 거죠. 교수는 방 안쪽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원본 연구 자료였습니다. 교수는 이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연구자로서의 양심 때문에 몰래 보관해왔다고 했죠. 이건 당신 외할아버지에게도 큰 고민이었소. 미즈노 씨는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어요. 그 후로 그는 이 일을 평생 후회했소. 교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진실을 알리려 했다니 어머니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카하시 교수는 외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외할아버지는 사망하기 직전에 나를 찾아왔소.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면 제대로 알려달라고 부탁했지.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군. 교수는 모든 연구 자료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실험 결과표, 회의록까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제 손에 있었어요. 교수의 진심 어린 후회와 고백은 제 내면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진실은 결국 물과 같소. 아무리 막아도 새어나오게 되어 있지. 3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세상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교토를 떠나는 기차 안에서 교수가 준 자료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결정하는 것. 그러나 먼저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해야 했어요.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무엇이 또 잘못되었을까요?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다카하시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연구 결과가 정말 정확하다면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을까요? 한글이 정말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말이나 오래된 문서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NHK 다큐멘터리 PD로서 직접 사실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계획을 세웠어요. 현대 기술로 다시 한번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인 나카무라 히로시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현재 도쿄공대에서 인공지능 언어 처리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민감성을 고려해 모든 내용을 말하진 않았어요. 단지 다큐멘터리를 위한 연구라고만 설명했죠. 히로시의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교수에게 받은 1980년대 연구 방법론을 참고해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어요.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일본어와 한글로 준비하고 컴퓨터 프로세싱 속도, 메모리 사용량, 인공지능 학습 효율성 등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텍스트 인식 속도였어요.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일본어와 한글 문서를 스캔해 디지털화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 문서가 일본어보다 평균 2.8배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저장 공간 효율성이었어요. 같은 내용을 담은 텍스트 파일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한글 파일이 일본어 파일보다 약 3.1배 작았어요. 이는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는 속도와 정확성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AI 알고리즘에 일본어와 한글을 학습시켰죠. 한글을 학습한 AI는 일본어를 학습한 AI보다 학습 속도가 3.7배 빨랐고 정확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호환성을 테스트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사용했을 때의 효율성을 비교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코드가 일본어로 작성된 코드보다 처리 속도가 3.5배 빨랐고 오류율도 현저히 낮았어요. 실험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보다 평균 3.3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는 30년 전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했어요. 다카하시 교수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결과를 확인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정체성,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평생 배워온 한국에 대한 편견까지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이상적인 문자체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제 편견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일본어 간판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복잡한 가나와 한자로 이루어진 우리 문자가 아름답긴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열었어요. 호기심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인정하는 첫 단계였을까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 문자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선입견 없이 바라보니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가 보였어요. 왜 디지털 시대에 이 문자가 효율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직접 검증까지 마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진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효율성으로 정했어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보다는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안을 들고 NHK 다큐멘터리 부서 회의에 참석했어요. 부장과 선배 PD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관심 있게 들었지만 한글의 우수성과 일본 정부의 은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다나카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잠시 후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은 방송하기 어렵다고. 특히 정부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NHK의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다른 선배 PD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방송 규정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한일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이런 다큐멘터리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심지어 일부는 자료의 신뢰성까지 의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와 검증 결과를 제시했지만 회의 결론은 보류였어요.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쓰레기통에 기획안을 던졌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다나카 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지금 일본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리고 놀랍게도 제 외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언급했어요. 미즈노 게니치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며 때로는 진실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장의 말은 이해가 됐지만 30년이나 묻혀온 진실을 더 감출 수는 없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전면적인 공개는 어렵더라도 진실을 알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칠간 고민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NHK 직속 상관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외부 전문가들에게 점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급격한 폭로가 아닌 학문적 논의를 통해 진실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바랐습니다. 먼저 대학 시절 선배인 사이토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로 정직하고 학문적 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사이토 교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연구가 학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다음으로 NHK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 PD 3명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증거를 검토한 후에는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또한 독립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하는 친구 요시다에게도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은 저널리스트였어요. 요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기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진실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길 기다렸어요. 급격한 공개보다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진실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갑자기 밀려오는 진실보다 서서히 스며드는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방송국의 반대와 압력에 직면했지만 저는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외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바라고 믿었고 언젠가 일본 사회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공식적인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토 교수의 언어학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 문자체계의 효율성이란 주제로 학술 토론이 열렸어요. 학계에서 조용히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한 달 후, 요시다가 독립 미디어 플랫폼의 디지털 시대의 언어 혁명이라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의 은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몇 곳에서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 넥스트로직은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CEO는 언어의 효율성은 곧 경쟁력이라며 국가적 자존심보다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도쿄공대에서는 한글과 다른 문자체계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 서울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학문적 호기심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이런 변화에 조금씩 기여하고 있었어요. NHK에서 정식 다큐멘터리는 불가능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언어와 문화 시리즈의 일부로 한글의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는 5분짜리 세그먼트를 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피했지만 시청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셨어요. 지난 대화 이후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긴장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교회 찻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논쟁 이후 궁금증에 집 다락방을 뒤졌고 외할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거기엔 한글 연구 프로젝트와 그 결과를 은폐해야 했던 갈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일기에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진실을 찾아내고 신중하게 알리려 노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고백했어요. 아카리, 내가 옳았어. 진실은 아무리 불편해도 마주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어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가족의 자부심과 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에 알려져야 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그날 우리는 단순히 화해를 넘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 커졌어요. 일본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에서는 한글 알고리즘 연구의 필요성이 공식 논의되었습니다. 몇몇 대기업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실험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이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하나씩 쌓여가는 진실. 저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사회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첫 변화의 신호는 1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교육부가 발표한 미래 디지털 교육 혁신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별 연구 학교들에서 디지털 시대 언어체계의 이해라는 실험적 커리큘럼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글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의 10개 학교에서 선택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어요. 프로그램의 공식 목적은 디지털 시대 다양한 문자 체계의 과학적 이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제시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학생들은 선입견 없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한글의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기업 세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니와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이 한글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쿠텐의 CEO는 국가적 자존심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우선 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NHK에서 일어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다나카 부장이 저를 불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문자 혁명이라는 제목의 특별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과 일본 정부의 연구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했어요. 부장은 사회 분위기가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내용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쁘게 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바라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편견 없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문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성취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들이었죠.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방영되었어요. 시청률은 기대 이상이었고 후속 토론 프로그램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생각보다 이 진실을 성숙하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반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의 실험적 프로그램은 3년 후 50개 학교로 확대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과정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었어요. 일본 사회는 국가적 자존심보다 현실적 효율성과 과학적 진실을 선택하며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변했어요. 한국을 열등한 나라로 여기던 편견에서 벗어나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협력할 때 더 큰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외할아버지의 일기를 출판하자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우리는 미즈노 게니치,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외할아버지의 내적 갈등과 양심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NHK 특별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한국을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좋은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선택받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은 결국 진실 그 자체입니다. 카메라가 멀어지고 도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진실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예술가들의 고장인 파리, 그곳의 기차역에서 한 소녀가 갑자기 악보도 보지 않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며 앵콜을 외치는데요. 놀라운 건 그 어린 소녀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이 사건은 미국 CNN 뉴스에까지 방영이 되며 한 유명 피아니스트는 이제는 클래식의 고장이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폰 슈미트입니다. 파리 유명 음악대학교인 국립고등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수죠. 저는 유럽의 많은 유명 제자들을 육성하고 클래식을 알리는 것만큼 저에게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클라우스, 기억해라. 진정한 클래식은 유럽에서만 존재한다. 3대 음악가 집안인 만큼 저희 부모님 또한 제게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내면화했죠. 때문에 최고의 음악은 클래식이라고 평생을 자부해왔고 다른 음악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저를 요즘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특히 얼마 전 뉴스에서 우연히 본 K-팝 공연 영상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춤과 현란한 영상미, 귀에 감기는 멜로디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길거리만 지나면 자꾸 귀를 찢어질 듯 때리는 한국의 싸구려 음악들이 자꾸 들려와요. 이곳은 유럽이잖아요? 대체 왜 저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저런 노래가 왜 판을 치는 거냐고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클래식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얼마 전 제 단골 바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음질의 클래식을 벗삼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라 10년 넘게 다녔던 곳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이 문을 닫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제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였던 곳이 말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맞은편 바에서 K-팝을 트는데 사람들이 모조리 그곳으로 몰려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개한 한국의 노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언제부터 파리지앵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았는지 자국민들한테까지 실망감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그렇게 저희 단골집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K-팝이나 그런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아이돌 노래를 권하는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제자 로베르토 카발리가 세계 투어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오는 날이었으니까요. 로베르토는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세계 각지를 돌며 공연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시아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살짝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굳이 그곳까지 가야 하느냐고 생각했죠. 젊은이답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로베르토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회상하며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베르토의 팬들인 듯했어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제자가 이렇게 인기를 끌다니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마침내 로베르토가 검은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플랫폼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로베르토 카발리를 알아보고 외치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로베르토의 얼굴은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프로다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팬들이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죠. 제 제자는 모든 요청에 친절하게 응했습니다. 아시아 투어에서 돌아온 그를 향해 도쿄 공연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에 대한 감탄의 말도 들렸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죠. 이것이 바로 유럽 정통 클래식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는 진정한 음악의 힘이요. 특히 제 제자가 아시아 청중들마저 사로잡았다는 사실이 은근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 로베르토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르드 리옹의 한편에는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라는 표지판과 함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리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였죠. 로베르토의 표정에서 파리에 돌아와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음악의 순수한 기쁨이니까요. 로베르토는 짐을 제게 맡기고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음악관, 나아가 세계관을 흔들어 놓을 만남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슬며시 귀를 내주고 있었죠. 저는 호기심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동양 소녀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소녀는 로베르토에게 다가가 자신이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가리키며 이 곡을 조금 알고 있으니 함께 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유럽 클래식의 영역에 감히 한국 소녀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로베르토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피아노에서 조금 물러나 소녀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악기를 꺼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연주한다고. 파리 한복판에서? 이런 철없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부모님이 소녀를 과대평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인들이 자녀 교육에 광적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소녀는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시키고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적어도 전문가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몇 년 배운 아마추어일 테니까요. 로베르토가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곡을 연주할지 묻는 것 같았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일부는 흥미로워 보였고 일부는 저처럼 의구심을 품은 것 같았죠. 제 옆에 선 프랑스 신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로베르토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녀도 바이올린을 구준비 자세로 들었죠. 잠시 눈빛을 교환한 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소녀의 연주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잘 안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고 감정을 실어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로베르토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프로다운 집중력으로 소녀의 연주에 맞추어 나갔죠. 소녀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였죠. 로베르토와 소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음악적 교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주해온 듀오처럼요.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녀가 곧 실수를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기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멈칫하거나 표현력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녀의 연주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바이올린의 음색은 때로는 속삭이듯 부드럽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타올랐어요. 그녀의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런 풍부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로베르토도 놀란 듯했지만 곧 전문가답게 소녀의 연주에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었죠. 두 사람의 합주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듀오 같았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대화, 주고받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로베르토가 음악적 프레이즈를 던지면 소녀는 그것을 받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토는 다시 소녀의 선율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표현을 더했죠. 기차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 예상치 못한 공연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0여 명이었던 관객이 이제는 200명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숨죽여 감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오랜 신념과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 소녀가, 그것도 고작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이토록 성숙한 연주를 한다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첫 곡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브라보를 외치며 환호했어요.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죠. 로베르토는 존경의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서로 눈짓으로 다음 곡을 상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더욱 깊은 정신성을 요구하는 클래식 명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 곡을 가르칠 때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야 한다. 고요. 소녀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표를 읽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매 프레이즈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바이올린이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베르토의 피아노는 소녀의 연주를 완벽하게 받쳐주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한국에도 이런 재능이?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정한 클래식 음악은 유럽의 전유물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아시아 음악가들은 단지 기교만 뛰어날 뿐 진정한 음악적 깊이는 없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음이 공중에 울려 퍼지고 순간 기차역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앵콜을 외치기 시작했고 곧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앵콜을 요청했죠.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로베르토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베르토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서정적인 곡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이 기차역 천장까지 올라가 맴도는 듯했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제자 로베르토가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의 성공은 곧 제 가르침의 성공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소녀의 놀라운 재능 앞에서 불편함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유럽 클래식 음악의 우월함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신념이 흔들리는 경험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소녀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이런 천재적인 음악성을 지닌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죠. 앵콜 연주가 끝나고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소녀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로베르토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은 소녀였습니다. 제 제자는 자신보다 소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소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녀의 재능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에 잠겼죠. 로베르토는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제가 가진 편견에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혼잡한 상황이 조금 정리되자 소녀의 부모로 보이는 동양인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로베르토와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로베르토는 소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칭찬했고 소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이수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파리 여행 중이었고 우연히 기차역에서 로베르토의 연주를 듣게 되었다고 했죠. 기차역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로베르토는 이수환의 연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적당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로베르토를 배웅한 후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수환의 바이올린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죠. 어떻게 그런 어린 소녀가, 그것도 한국에서 온 아이가 그토록 깊은 음악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켜고 한국 클래식 음악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례들,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기록들, 세계 유수의 음악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까지 한국의 클래식 음악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사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해 집중 교육한다는 내용이었죠. 머릿속에 이수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자란 것이겠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다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은 한국 음악가들의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밤을 샐 수밖에 없었죠. 그 만남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수환과의 만남은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지만 가끔씩 그녀의 연주가 문득 떠오르곤 했죠. 그럴 때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평생의 신념이 흔들릴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우편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중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독일 미넨의 이자르 피라모니콜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클라우스 폰 슈미트 교수님께 저희 이자르 피라모니콜에서 개최되는 특별 공연의 교수님을 초청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초청장에는 공연 날짜와 함께 프로그램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의 기획자는 개인적인 메모도 남겼더군요. 저의 음악적 해안과 지식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공연에 특별 VIP석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인 피아니스트의 이름에서 잠시 시선이 멈췄습니다. 임윤찬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어요. 아시아계 이름처럼 보였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등 기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레퍼토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인 피아니스트는 분명 상당한 실력자일 텐데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 의아했죠. 초청장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임윤찬은 최근 국제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 신성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한가 보군. 하지만 그다지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콩쿠르 우승자들이 넘쳐나니까요. 그럼에도 독일 미넨으로의 여행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자르 피라모니콜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명성 높은 공연장이었고 미넨은 음악적 전통이 깊은 도시였습니다. 또한 오랜 독일 친구들을 만날 기회이기도 했죠. 그렇게 몇 주 뒤 공연 당일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일찍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이미 관객들로 북적였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임윤찬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쇼팽은 정말 혁명적이야. 베토벤 소나타를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같은 말들이 들려왔죠. 저는 VIP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 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임윤찬의 사진 옆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피아노의 거장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연장이 완전히 채워지고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한 젊은 아시아인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임윤찬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곡의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터치는 맑고 투명했으며 동시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임윤찬은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했는데 베토벤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저조차 새롭게 느껴지는 해석이었습니다. 마치 작곡가의 의도를 직접 전달받은 듯한 연주였어요. 한 곡 또 한 곡이 이어지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음악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에서는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연주자가 이토록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임윤찬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강렬하게, 때로는 속삭임처럼 섬세하게 음악을 빚어냈어요. 그의 연주에서는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트리스트의 마지막 곡이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해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앵콜 요청이 쏟아졌고 임윤찬은 다시 무대로 나와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연주한 앵콜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국이라는 제가 클래식 음악의 변방이라 생각했던 나라에서 온 연주자가?
앵콜이 끝나고 공연장을 나오면서 갑자기 파리 기차역에서 만났던 한국 소녀 이수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의 바이올린 연주에 느꼈던 놀라움, 그리고 오늘 이윤찬의 피아노에 느낀 감동이 겹쳐졌어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선입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공연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넨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윤찬의 연주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난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닌 영혼의 언어와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어떤 피아니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자 우연히 음악 비평가로 알고 지내던 독일인 친구 한스를 만났습니다. 그도 오늘 이윤찬의 공연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저희는 함께 앉아 와인을 마시며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클라우스, 자네도 오늘 공연을 봤나? 정말 놀라운 재능이지 않은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한 감상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한스는 이윤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윤찬은 이미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콩쿠르를 모두 석권한 전무후무한 기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최연소 우승이었죠. 그의 나이가 고작 25이라니 믿기 힘들지? 앞으로 최소 50년은 더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음악사에 어떤 족적을 남길지 상상이 안 되네. 한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났습니다. 파리 기차역에서 만난 한국 소녀 이수환의 바이올린 연주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엄청난 재능이었죠. 한국에서 온 두 명의 뛰어난 음악가를 연달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스, 혹시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한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10년간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체계적인 조기 교육, 국가적 지원,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집중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죠. 사실 음악계에서는 이미 K-클래식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야. 한국 출신 음악가들이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거든.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클래식 음악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윤찬 외에도 세계적인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에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들이 있었고 유명 오케스트라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미넨의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유럽 중심의 음악관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유럽만 최고라고 믿었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에도 이렇게 천재들이 많다니. 기차역에서 만난 이수환의 순수한 열정, 이윤찬의 압도적인 연주가 겹쳐져 제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 일생에 걸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음악 교육을 하길래 어떤 분위기가 이런 인재를 키우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침착함을 잃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손길은 평소보다 빨랐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몇십 년간 쌓아온 제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 너머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넨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 문화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제 가슴에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악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유럽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파리에 도착해 짐을 챙기고 곧바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유럽 대륙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을 배우겠다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음악의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했죠. 한국,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각.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다는 말을 평생 입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제 편견이 깨졌고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또 어떤 음악적 영감을 얻게 될지, 어떤 새로운 재능들을 만나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음악가의 여정이 아닐까요?
비행기는 동쪽으로 계속 날아갔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동해안 대형 산불로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독보적인 진압 방식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엄청난 위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력이 해외 언론을 뒤흔들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미국 소방당국에서는 이러한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I tell you, my reaction first and foremost is to step back and remind myself that I'm not.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기자 엘리자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그날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취재 일정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편집장 마이클이 창백한 얼굴로 서둘러 뉴스룸에 들어섰죠. 눈빛만 봐도 알았습니다. 또 어딘가에서 큰 일이 터졌다는 신호였어요. 엘리자, 지금 한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 지금 빠르게 확산 중이래. 마이클의 다음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뉴스룸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니터마다 한국 산불 관련 속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붉게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허둥지둥 대피하는 주민들, 밤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영상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산불 피해 대응이라면 우리가 익숙한 이슈인데 한국은 다를까? 누군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는 매년 대형 산불을 경험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콜로라도. 산불 취재는 저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이런 대형 산불은 처음 접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자, 너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겠어.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취재는 주로 정치나 경제 관련 이슈였지 재난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마이클이 다시 말을 이었죠. 이번엔 우리가 한국을 돕는 쪽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주목해보자.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 사회적 결속력은 어떤지,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야.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을 꾸리고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재난 현장에서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국처럼 혼란스러울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그렇게 출발 2시간 전 마이클이 동행자를 소개했습니다. 아시아 전문 기자 빌러 존슨이었죠. 평소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러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어요. 재난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난다고들 하지. 드디어 한국에 가려진 진실을 확인해볼 좋은 기회야. 우리가 보던 반짝이는 K-팝과 화려한 서울의 이면을 볼 수 있겠어. 빌러의 냉소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비행기에 오르면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산불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강릉, 동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 과거 산불 대응 사례, 최근 강원도 지역의 기상 상황까지. 하지만 자료보다 더 마음에 걸린 건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었어요. 한국 도착 전부터 과연 선진국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시선을 가진 저와 빌러가 과연 공정한 취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이후 인천에서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도로변에 간간히 보이는 산불 피해 지역. 돕기 현수막과 모금함들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알려줬죠. 빌러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계속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포착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안 보일걸요? 운전을 맡은 현지 가이드 정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때 더 하나가 됐거든요. 빌러는 코웃음을 치며 모든 나라가 재난 앞에서는 그렇게 말아줘라고 대꾸했어요.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강릉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혼란스러워야 할 그곳의 이상한 질서와 배려,
그리고 조용한 연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피소 입구에서는 중년 여성 봉사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취재하러 오셨군요. 피해 주민분들 인터뷰는 저쪽에서 해주세요. 불편하시지 않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다들 많이 지치셨거든요. 봉사자의 말투에는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안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빌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통제는 경찰이나 공무원의 몫이었을 텐데 여기선 자원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민 임시 대피소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구호 물품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한 것을 물어보며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죠. 저기 좀 봐요. 저는 빌러의 팔을 잡았습니다. 구호물자 상자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음만은 가족처럼 응원합니다. 곧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 작은 정성이 도움되길. 메모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건 미국에서도 제가 취재했던 어떤 재난 현장에서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빌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연출된 거 아냐?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건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 정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자님, 저희는 카메라 없을 때도 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 말을 듣던 중에 갑자기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피로가 얼굴에 가득했지만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우리 마을 소식 전해주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내 우리에게 건넸죠. 취재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저희가 괜찮으니 걱정 마시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빌러도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사탕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대피소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봉사자들이 마련한 작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엔 불안함보다는 집중하는 모습이 더 많았죠. 그림 내용이 궁금해 다가가 보니 대부분 우리 동네가 다시 예뻐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그리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강해요, 이 아이들은.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이 장면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연대의 순간들. 처음 기대했던 혼란과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묘한 평온함과 질서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빌러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더 이상 문제점을 찾아 헤매지 않고 그저 일어나는 광경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다음 마을로 이동했어요. 차 안에서 빌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내면, 그들이 말하는 공동체 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숲은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미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 다음 날 아침 CNN 본사에서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은 현장 보고를 들은 후 특별한 요청을 했어요. 엘리자, 한국이 받는 해외 지원 상황도 취재해봐.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 마이클의 요청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CNN 아카이브를 뒤져 과거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1950년대 한국전쟁, 1960-70년대 빈곤 시절, 그리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한국의 모습까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각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홍수, 가뭄, 기근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을 돕던 시절이 있었죠. 시대가 참 바뀌었군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빌러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 곳곳에 원조를 보내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빌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채 있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주재 CNN 특파원 데이비드였어요. 그는 재미 한인회가 대규모 후원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와 취재할 것을 권했죠.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재미 한인사회 소식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모금 활동이 진행 중이었어요. 심지어 2-3세 한인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동해안 산불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이 이미 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현지인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 방송의 뉴스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3세 한인 청년들의 인터뷰 내용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미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건 한국전쟁 후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빌러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흥미롭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죠. 저는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서울에 도착해 우리는 곧장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어요. 재미 한인의 대표단이 산불 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와 빌러도 간신히 자리를 잡았어요. 한인의 대표 박지성 씨 실명과 무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리는 마음입니다. 박 대표의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란 2세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라고 했죠.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의 정신, 정의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에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견장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둘러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가 모국을 향해 보내는 진심 어린 연대의 메시지. 이것은 단순한 국제 원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회견이 끝나고 저는 박 대표에게 다가가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이번 산불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미국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죠. 하지만 물질적 성공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는 안타깝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과거의 도움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빌러는 여전히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강도가 현저히 약해졌어요. 감성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상적이야. 감성파리가 아니에요, 빌러,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호텔을 나오면서 저는 CNN 본사에 속보를 전송했습니다.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성숙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나라로. 한국의 산불 대응과 재미 한인사회 연대.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때로는 재난이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 된다. 한국은 그 창을 통해 우리에게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다시 강원도로 향하는 길,
우리는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동해시 인근 마을을 찾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길가에 늘어선 밥차들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주민들과 구호 인력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기 좀 봐요. 빌러. 저는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저분들도 자원봉사자인가 봐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칠순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들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정 씨에게 통역을 부탁했죠. 할머니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할머니는 주걱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우리도 힘들 때 이웃의 도움 받았지.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정 씨가 통역해주자 빌러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질문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이분들은 피해자가 아닌가요? 통역을 듣자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해요. 그것도 자식들 몰래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왔다고 했죠. 나이 먹으면 뭐해? 쓸모가 있어야지.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많이 봤지만 이런 활기찬 노년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또 다른 특별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이 손수 싼 도시락을 들고 온 것이었어요. 그들 역시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이웃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각자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커다란 김밥통을 들고 와서는 소방관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인가요? 네, 저는 인근 마을에 삽니다. 우리 마을은 다행히 산불을 피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빌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부나 구호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이웃이니까요.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오히려 구호 인력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재난 현장과도 다르네요. 저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구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데 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죠. 정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더 본능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는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교사들은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부모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재건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죠. 한 자원봉사 대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 중 하나예요. 굳이 말하자면 상대방을 나의 일부처럼 여기는 마음,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빌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어느 나라에나 있지 않나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 대학생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정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생기는 끈끈함이에요. 한국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녹음하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정이라는 감정이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개인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 되고 낯선 이들끼리도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난 대응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였습니다. 체육관 밖으로 나오자 한 노인이 화상 입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초콜릿을 건네주었어요. 외국에서 온 기자님들 고생이 많지요. 이거라도 드세요.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빌러도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자원봉사자들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봉사자들, 구호 인력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누군가 기타를 꺼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의 재난 현장에서는 보통 효율적인 구호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함께함이 더 중요한 가치처럼 느껴졌어요. 물질적 지원만큼이나 정서적 연대가 강조되는 문화. 빌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 우리는 이런 단어가 없어.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살아내고 있어요. 불빛에 비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전해야 할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재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더 깊은 연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피곤했지만 SNS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산불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이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네티즌들이 한국의 재난 대응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서로를 챙기는가? 재난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한국인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건 한국 내 자발적 기부 행렬과 손편지 캠페인이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피해 지역에 보낸 힘내세요. 우린 함께해요. 그림 엽서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동물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구조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 편집팀이 제가 보낸 자료를 보고 감동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지금 이런 따뜻한 콘텐츠가 필요했어 라는 말과 함께 이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는 의견이었어요. 빌러와 저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음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다르게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빌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건 좀 예상 못했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오는 거죠. 책상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은 항상 더 복잡하고 때로는 더 아름답잖아요. 빌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삼성, 현대, K-팝 같은 것들이었어.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야. 우리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장소들을 취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와 해외 각국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미국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재난 뉴스가 아니야. 한 나라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거리에는 산불 피해 지역 돕기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는 안내문이 보였고 길거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군요. 저는 빌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 저는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해외에서 도착하는 구호물자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빌러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부산항에 도착하자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항만 관계자의 안내로 우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컨테이너였어요. 재미 한인회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 박스를 하나 열어보았죠. 놀랍게도 그 안에는 일반적인 구호물품뿐 아니라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손편지까지 담겨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 이번엔 우리가 지켜줄게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왔어요. 할머니의 고향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함께해요.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아이들의 편지를 읽는 순간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난 구호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과거에 베풀었던 선의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빌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연대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빌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담으며 저도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구호물자를 나르는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미국에서 20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교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더 놀라운 건 과거의 도움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빌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부산 해변가 카페에 앉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자,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국에 대해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기자들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서울로 복귀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러가 먼저 제게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그는 CNN 특집 보도에 자신의 생각도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빌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그의 말에 놀라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시아 취재 베테랑으로 항상 자신만만하던 빌러였는데 이런 고백은 예상치 못했죠.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짜로 행동하는 나라가 아니야. 빌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면이 성숙한 사회였어. 내가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지. 빌러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은 보여주기보다 기억을 중시하는 나라더라. 도움받았던 과거를 절대 잊지 않더군.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연출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의 솔직한 고백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빌러처럼 경험 많은 기자도 현장에서 진실을 마주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기자는 항상 의심해야 하지만 그게 진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더라. 빌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인터뷰를 마친 후 CNN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은 이 내용을 듣고 특별히 한국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편성하기로 결정했어요. 평소 냉정하던 마이클이 감동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엘리자, 너희가 보내준 영상은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야. 인간 정신에 관한 이야기지. 서둘러 편집해서 최대한 빨리 방송할게. 그날 저녁 빌러와 저는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처음이야. 빌러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에게 건배를 제안했어요.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에 건배합시다. 그렇게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혼자 다시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빌러는 서울에 남아 최종 보도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죠. 강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새겨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피해 지역에 도착하자 일주일 전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재건 작업이 시작되어 곳곳에서 망치 소리가 들렸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여전했고 서로 돕는 모습도 변함없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시장통을 걷다가 한 구멍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기자 아가씨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취재 왔던 걸 기억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네, 마지막 취재를 위해 다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죠.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 잘 전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라가 잘 살면 뭐해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진짜 잘 사는 거지. 그 순간 지난 일주일간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하나로 모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은 제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가게를 나와 마을을 돌아보며 마지막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고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이번 취재가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러 왔다. 그런데 결국 내가 만난 건 선진국의 마음이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빌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CNN 본사에서 우리의 특집 보도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청자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의 세계관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노트북을 열어 CNN의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한국의 진심이라는 제목 아래 산불 피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한 나라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동안 저는 다음 취재에서 또 어떤 새로운 시선을 배우게 될지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과학고등학교에서 생긴 전례 없는 대회에 뉴욕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인 여학생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이 대회를 지켜보던 한 교사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And a mortgage rate significantly increases the monthly payment, especially for low and moderate incom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멜리아 윈스턴입니다. 뉴욕 최고의 과학고등학교인 스튜번트에 재학 중이죠. 친구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단 한 번도 수학에서 밀린 적이 없었죠. 물론 학교에는 몇몇 아시아 학생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동양인들이 수학에 강하다고 하지만 저를 꺾은 친구는 한 명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가 없죠. 동양인 학생들은 대부분이 조용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렸거든요. 게다가 게을렀습니다. 숙제 검사를 할 때면 제대로 해오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런 애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솔직히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있는 아시아 가게들은 항상 지저분했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가는지 의문이었어요. 게으르고 가난한 이민자들, 그게 제가 아시아인들에 대해 가진 이미지였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백인 우월주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위대한 학자들은 대부분이 백인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위인? 글쎄요. 솔직히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무슨 상관인가요? 백인인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생각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걸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은 수학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태블릿에 이름이 뜨기를 기다렸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성적표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숫자 2가 적혀 있었어요. 2등이라니? 교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놀란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태양이 서쪽에서 뜬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1등을 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등은 바로 전학 온 한국인 소녀 한나 김이었어요. 친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원래 수학을 잘하잖아. 이럴 줄 알았어. 특히 한국 애들은 수학머리가 장난 아니라니까. 미국 애들이 아시아 애들한테 수학으로 이기는 게 더 어렵지. 그들의 말이 저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인에게 졌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가난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그들 중 한 명에게 말이에요. 순간 강렬한 열기가 얼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한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한나와 눈이 마주쳤죠. 한나는 차분했어요.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줍은 미소를 지었죠. 그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커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섰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한나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나에게 다시 한번 실력을 겨뤄보자고 했습니다.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친구들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죠.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저는 한나와 실력을 다시 겨뤄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한 번의 시험으로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고 했죠.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특별 문제를 내주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복잡한 수식을 적었습니다. 교실 전체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진짜 승자가 가려지는 순간이었죠. 한나는 차분했습니다. 연필을 들고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저는 손이 떨렸죠. 집중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5분이 지났을 때 한나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직 풀이 과정의 절반도 끝내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한나의 답안을 확인했습니다. 정답이라고 했죠. 교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오직 한나만이 정답을 맞췄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가난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동양인이?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분노, 충격,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나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좋은 경쟁이었다는 말과 함께요. 한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저를 붙잡았죠. 한나의 손을 무시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고가 아니었죠. 처음으로 패배의 쓴맛을 보았어요. 더 괴로운 건 그 상대가 한국에서 온 소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제가 한나에게 패배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계속 한나를 주시했어요. 그녀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필기하는 방식, 질문에 답하는 순간의 자신감, 심지어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책을 읽는 모습까지도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죠. 나는 백인이야.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인종이 정말 지능을 결정하는 걸까? 한나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제 세계관을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나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녀는 언제나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접근했죠. 그녀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득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의외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하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주문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책상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에서 나이든 여성이 기침을 하며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분명 몸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죠. 한나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으려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나는 손님을 응대하고 계산하고 틈틈이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녀에게 공부는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수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1등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특권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한나는 그런 환경에서도 저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샌드위치 가게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능력이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그 비결을 알고 싶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용기를 내어 한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전까지는 경쟁자로만 봤던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았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게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자 한나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나는 한국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암기식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방법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한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식 교육과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은 그 방식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선생님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법을 찾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그녀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였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한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녀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부모님은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그런지 한나의 학습 방식에 매료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길래 저렇게 스스로 공부를 잘하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 가족은 한국 교육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한인 커뮤니티의 강연에도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진정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서서히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어 한나의 가족을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가 한나를 미워했던 것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한나의 어머니는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그녀는 한국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치열한 경쟁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속에서 단련되는 의지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된다고 하셨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나의 어머니는 한국의 학원 문화, 대학 입시 제도,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한나를 미워했던 건 정말 그녀가 아시아인이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녀가 나보다 더 노력했기 때문에 질투했던 걸까? 우연히 한나의 어머니가 여름에 한국으로 잠시 돌아갈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한국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황당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아시아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이것이 제 편견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한나가 자란 환경을 직접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어요. 한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만남 끝에 결국 우리 가족은 한나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후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어 갔어요. 저는 한국이 전통적인 건물들과 오래된 시장이 많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본 아시아의 모습을 떠올렸죠. 하지만 서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한나와 함께 첫 탐험에 나섰습니다. 한나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고향을 소개했어요. 거리마다 선명한 네온사인과 대형 스크린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카페마다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이 있어. 한나가 말했습니다.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고 다운로드 속도도 엄청 빨라.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아시아 국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매장들, 로봇 안내원, 디지털 피팅룸까지 있었어요. 이건 분명 뉴욕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울 지하철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죠. 플랫폼에는 안전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는 냉방이 완벽했습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했고 와이파이도 끊김없이 연결됐어요. 이건 뉴욕보다 더 발전된 도시잖아. 아버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종종 지연되었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웠음에도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의식이 매우 높았죠. 둘째 날, 한나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치동이라고 들어봤어? 한나가 물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야. 내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가야. 지하철을 타고 대치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고층 건물마다 학원 간판이 빼곡했어요. 거리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갔죠.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최고의 학원가야.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이곳에서 공부해. 한나가 설명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학원이 있었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논술, 심지어 예술과 음악 학원까지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빠르게 이동했죠. 저는 이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한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학업 능력이 우연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한 다음 날, 한나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멜리아, 내가 다녔던 수학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볼래? 미국과 한국의 교육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시험을 본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결국 저는 동의했어요. 좋아, 해볼게. 다음 날 저희는 탑클래스라는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외관부터 미국의 학원과는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에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학원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나의 소개로 저는 레벨 테스트를 받게 되었어요. 교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태블릿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난이도는 점점 높아졌죠.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제 답안을 분석하더니 상세한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패턴을 분석한 자료였어요. 아멜리아 학생은 기본 계산력은 뛰어나지만 추상적 개념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약점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특히 기하학적 증명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순히 맞고 틀린 문제 수만 알려줄 뿐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분석했어요. 게다가 제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제게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했어요. 이런 패턴의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예시에서 추상적 개념으로 연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2-3주 안에 상당한 향상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나의 학습 방식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왜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거구나.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실제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걱정되었지만 수학은 보편적인 언어였어요. 선생님은 문제를 제시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생각해보게 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선생님이 문제 풀이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했어요. 선생님은 단지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한나에게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지 알겠어. 여기서는 정말 다르게 가르치는구나. 한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여기서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해.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거지. 학원 경험 이후 저는 한국 사회의 다른 측면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가족은 저희가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내는 동안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해 주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첫 번째로 놀란 일은 카페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막기 위해 노트북이나 가방 같은 귀중품을 테이블에 두고 음료를 주문하러 가는 모습을 봤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그냥 놔두고 가도 괜찮아? 누가 훔쳐가지 않아? 한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선 그런 일이 거의 없어.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훔치는 건 큰 범죄로 여겨지거든. 실제로 그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 이용도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모두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미국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먼저 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플랫폼에 그려진 선 뒤에 사람들이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노약자를 위한 좌석을 양보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한나와 함께 연극 공연을 보러 갔을 때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리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빈 음료수 캔, 과자 봉지, 프로그램 책자까지 모두 수거해 나갔죠. 청소부의 일을 덜어주기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한나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리에 쓰레기를 그냥 두고 나가. 한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선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를 내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배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 기본적인 예절이거든. 한국에서의 일상 속에서 저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시민 의식이 훨씬 높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사람들은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청결을 중요시했죠. 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테이블마다 호출 버튼이 있어 필요할 때 직원을 부를 수 있었고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결제는 테이블에서 바로 이루어졌고 팀 문화가 없어 정확한 금액만 지불하면 됐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뒤처지고 비위생적이라는 선입견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더 발전되고 질서 있는 사회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어느 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과거의 생각들을 밝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한나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 한나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학습 방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녀는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했어요. 또한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있었죠. 항상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한나가 말했습니다. 정답에 도달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야. 저는 이전에는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한나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풀이가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창의적인 과정이 되었죠. 한나는 또한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학습법을 가르쳐줬어요. 대치동 학원에서 배운 맞춤형 학습 방식을 그녀는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외에도 한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의 시간 관리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학교 공부, 가게 일, 취미 활동까지 모두 효율적으로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매일 계획표를 작성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은 저도 곧 따라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한나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했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한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1등을 하는 것보다 배움 자체에 더 의미를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제가 달라진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더 이상 경쟁에 집착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을 돕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학습 방식을 학교 스터디 그룹에 소개했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죠. 한 달 후 또 다른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어요. 한나와 저는 다시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긴장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했죠. 결과 발표 날 예상대로 한나가 1등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3등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나 질투가 아니라 한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었죠.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먼저 한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해, 한나. 정말 대단해. 한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멜리아. 너도 정말 잘했어. 많이 발전했더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1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가 더 가치 있었죠. 한나와의 경쟁은 이제 서로를 높이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경시대회 이후 저는 진지하게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1년 앞으로 다가왔고 대학 지원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이전에는 당연히 아이비리그 진학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나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멜리아, 그게 무슨 뜻이니? 한국 대학을 말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에 지원해보고 싶어요. 특히 수학과나 컴퓨터 공학 쪽으로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언어는 어떻게 할 거니?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겠어? 요즘은 영어 트랙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울 거예요. 이미 한나에게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한나에게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에서 보여준 성장을 보면 그 나라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인정해야겠구나. 어머니도 이내 수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면 우리는 내 꿈을 응원할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생각해? 다음 날 학교에서 한나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는 놀랍게도 기뻐하는 대신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여기 교육 시스템에서 배우기 위해서였어. 한나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장점이 많아.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중요시하잖아.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학습법과 미국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교육 개혁을 꿈꾸고 있었어요. 난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한나가 말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순간 저는 한나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수학 천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한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너는 미국에서 배우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 한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국제적인 교육 개혁 파트너네. 그렇게 저와 한나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한나는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매주 화상 통화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회사에 한국 지사 설립을 제안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한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서 시작된 경쟁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나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